2007년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은 31.2%로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흔한 질환인데요. 뇌과학자 장동선님은 우울, 불안,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읽고 찾아보고 공부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가 깊은 우울이나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인지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도 했죠.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증상 초기에 오시는 분들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네네. 증상이 좀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초기에는 제가 강조한 어떤 기능장애나 그런 문제가 있진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실제로 어떤 기능의 저하가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좀 우울이 심해지고 불안이 심해지고 이제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에도 좀 어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 시기에는 조금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기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장애라는 표현 자체가 말 그대로 디스오더, 그러니까는 내 생활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조짐이 있으면은 병원에 내원하시면은 더 나빠지기 전에 오시면 더 사실 치료도 더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짐이라는 것들이라고 하면 이미 나는 이제 불편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시점에 가는 게 좀 좋다 이 말씀이시죠? 표현대로라면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겠다는 게 인지되는 순간에는 치료받는 게 좋긴 하죠. 예전에는 사실 불안장애, 우울증은 정신력 문제다. 너가 나약해서 그런 거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발언까지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증에서의 주요 증상 자체가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죠. 의지가 약해서 병이 생긴다기보다는 동반된 증상으로서 어떤 활력이나 에너지, 의지의 저하가 동반되니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에 속하죠. 대부분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무라지 않고 블레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않아야 되고요. 같은 측면에 서주는 게 좋아요. 같이 공감해주고 힘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해주고 그리고 힘내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언을 하거든요. 가끔 환자의 보호자들라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대답은 늘 같아요.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잘 물어보지 않아요.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자녀가 왔을 때 부모는 자녀가 우울하다면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특수한 문제 하나가 약간 죄책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때문에 오히려 그걸 숨기고자 더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좀 나무라기도 하고 또 위축돼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악순환이 되니까 그러면 환자한테 얘기 들어보면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친구가 이렇게 안 해줘요 이렇게 하지만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아까 전에 혼자 스스로 내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적인 상태가 아닐 때 누군가가 같이 좀 유도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불가능한 상태일까요? 그렇게 해주면은 고마운 일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그 사람한테 강요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닌 형태. 난 집에서 그냥 만약에 친구랑 같이 그냥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그냥 영화나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가서 뛰자고 하면 난 그건 지 못하겠다면 그거는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속도가 달라요. 내가 건강하고 괜찮을 때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환자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같이 뛰어줄게, 같이 가줄게 하는 것도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역효과가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 근데 그가 할까 말까 하는 친해서 그거 좀 알고 할 때는 그렇게 좀 같이 그러니까 응원해 주는 건 좋은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옳은지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가 싫지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아질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해서 자신의 기준인 거죠. 같이 하자고 자신의 기준을 좀 방식이나 방법을 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해했습니다. 저는 보통 그냥 내버려두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내버려두고요. 근데 이제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치료도 안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뭘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게 방치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를 강요하지는 않아야 되는 측면에서 내버려두라는 뜻이긴 합니다. 경험자로서 방치와 관심에 대한 어떤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공감은 해줄 수 있는데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다음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술치료사 원정미 상담사의 에세이에서 나온 글인데요.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암과 같은 질병의 유전, 환경적 요인에 의해 걸리는 경우에는 병에 걸리는 탓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들 그냥 운이 나빴다고 하거나 안타까워하는데
정신적 문제는 바이러스처럼 손도 못 써보고 무너지게 되더라도 신체적 문제와 똑같이 바라봐주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이 선천적으로 이런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주변 요소들에 의해서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불안장애에 취약한 성향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뭐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어도 그 유전적 기질적 요소에 의해서 불안을 더 잘 느끼는 경향은 있습니다.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있다던가 유난히 더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각도 예민하고 청력도 예민하고 요새 뭐 하이퍼 센시티비티 퍼슨이라고 HSP란 말이 조금 또 회자되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 자체가 좀 불안을 잘 느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잠깐 사이드로 빠져서 죄송한데 이게 육아를 하다 보면 네. 사실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기질이다, 예.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 이런 이제 말들이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가 건강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우리 아이를 정신 건강에 대한 도움이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뭐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죠?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제 말은 원하는 거를 잘 이해해서 잘 맞춰주고 그게 수딩,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육아는 아이한테 잘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하는 거는 좋은 답은 이미 다들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기질과 유전과 더불어 어떤 불안장애든 우울장애든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환경적인 요소 그런 거라고 쳤을 때 기질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의 핵심적 원인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내 유전자를 줬고 내가 키우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부각되지 않은데 소아에서의 분리불안장애나 애착불안장애 이런 게 있거든요. 애착 불안장애. 예. 그리고 이제 학대받거나 니글렉트, 그러니까 좀 제대로 양육을 못 받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죠. 그걸 없다 할 수 없죠. 그런 환경의 요소에서는 불안장애가 굉장히 좀 심해지죠. 애착불안도 심해지고 정서적으로 나빠지고. 뭐 그렇다면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구성해주면 네. 기질적으로 아무리 이제 예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역전시킬 수도 있나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렇죠. 변화를 줄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기질에 대한 연구의 핵심 연구 방식은 쌍둥이 연구입니다. 입양 연구.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정시과 논문이나 뭐 교과서는 대부분 쌍둥이 연구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쌍둥이는 기질은 일란성 쌍둥이 기준이죠.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양육을 다른 데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교육적 이유든 아니면 뭐 집안 환경 때문에. 그러면은 같은 유전자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처럼 그런 기질이 같더라도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좀 취약한 성향이라고 생각되거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난 좀 이런 부분들을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사이트 개념인데 인사이트는 내적인 나의 병인식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문제를 부정하는 게 가장 낮은 단계고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건 외부의 남 탓이야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문제가 있긴 있어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는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거는 나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라는 게 나를 자책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 의해서 나의 내적인 문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최종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음 단계는 그 약간 성장통이라는데 약간 트루 이모셔널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변화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다는 거는 이제 인텔렉츄얼 인사이트, 그러니까 지식화된 인사이트인데 그 레벨은 최종 단계는 아니고 지식을 넘어서서 그것이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나의 문제를 다르게 행동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많이 느낄 때 내가 어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사이트를 가지면 이 걱정은 내가 과도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못하던 거를 한번 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고소공포증 예를 들면 나는 20층을 못 올라갔고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20층까지 올라가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즉 나는 죽지 않아. 불안과 공포의 핵심은 늘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걸 이해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난 안 죽어 라고 생각하고 20층까지 올라가면 그게 극복인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근데 비행기 같은 것도 제가 어느 날 이건 좀 약간 저도 약간 반농담하면서 비행기 타도 안 죽어요 하는데 어느 날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사고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나잖아요. 타면 한자 왔을 때 선생님 사고 났잖아요. 거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그 나쁜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게 환자한테 사실 유행처럼 딱 영향을 미쳐요. 유명한 연예인의 자살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질병을 언급하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샜는데 아무튼 자신의 인사이트를 유지하고 내가 하는 걱정이 과한 걱정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인지치료적인 부분과 자기 인식에 통한 어떤 인지행동 노력인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의 의미는 그런 것이 너무 안 될 때 약을 먹으면 그런 것이 좀 더 저는 윤활유라고 설명하겠다. 좀 더 좀 되고 역치를 좀 높여주는 것. 네네. 예, 그런 개념으로 좀 약을 쓰면서 그런 걸 해야지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포지티브 피드백, 자신한테 긍정적 피드백을 주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거죠. 예, 약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질병은 사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트라우마나 뭐 PTSD처럼 이미 겪은 일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예. 특정 대상, 뭐 사람에 의해 불안함을 항상 안고 사는 사람이라거나 빚에 시달리는 예.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불안함의 대상이 없어지면 증상도 사라지는 걸까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빚이 뭐 한 1억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 항상 이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예. 그게 딱 해결이 됐을 때 내 불안함이나 어떤 정신 건강적인 부분들에 대한 병이 사라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적응장애라는 표현을 좀 불안장애 중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네. 적응장애는 어떤 환경적 변화나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서 빚이라는 어떤 정말 명확한 존재가 있으면 네네. 그것이 해결되면은 그런 불안장애는 좀 해소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적응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 막 울면서 직장 상사가 나 너무 힘들다. 근데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네네. 아까 말했듯이 삶의 기본값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존에 문제가 되니까 뭐 그 상사가 어디 가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원인이 명확할 때는 그 원인이 해결되면은 낫고 근데 문제는 원인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직장 자체가 맞아요. 문제라던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더 궁금했던 것들은 뭐 빚이 뭐 어쨌든 얼마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해결됐을 때 해결이 됐지만 뭐 잔존해 있던 기존의 어떤 그 병이 유지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원인 말고 다른 원인이 또 있다고 다른 생각해야겠죠. 뭐 앞선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뭐 아무래도 이제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뭐 교통이나 회사 뭐 시설물들까지 또 도시에 예. 좀 많이 있겠죠. 불안 요소가 도시에 많으니까 도시를 떠나면 발병률이나 치료율이 조금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 실제로 도시에 사는 분들이 그 불안장애 발병 위험이 21% 높고 우울증은 39%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요인들이 도시에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죠. 이렇게 교통 상황이라던가 어떤 압박들,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경쟁. 근데 그런 것이 줄어들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맞아요. 것처럼 전반적으로 증상 자체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근데 내 삶의 또 기본값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고 또 자연환경 자체가 불안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으니까 증상 자체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삶의 기본을 유지하는 요건에 충족하는가 그건 제가 방금 선택했을 어떤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난 그렇게 해서 일부 뭐 경제적인 건 포기하거나 인간관계는 포기해도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공황발작처럼 드러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건 좀 이해가 쉽게 되는데 네. 불안한 마음을 치료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예. 보이지 않는 불안한 마음들을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에 예.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라는 병을 치료한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말이 좀 어려워서 저는 세로토닌을 개선시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약과 또 증상이 강하게 왔을 때 쓰는 항불안제 이런 약물 치료적인 부분은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인지행동 치료적인 부분은 내가 불안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는 어떤 관점을 합리적인 것으로 바꾸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 접하거나 그랬을 때 아 이건 내가 왜곡된 생각을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인식해서 그 불안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고 뭐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좀 더 심리를 좀 깊게 파고들어서 불안은 그냥 이렇게 파생적으로 나타났다는 논리하에 불안을 일으키는 마음속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좀 하는 것이 있고 신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상이라던가 이렇게 요가라던가 이렇게 몸의 어떤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에 어떤 자극을 주고 빼는 방식이나 이렇게 복식호흡 같은 이렇게 몸에 이완을 하는 형태로 신체적 증상이잖아요, 불안이. 그것을 인식하고 완화시키는 방법을 훈련하는 그런 방식들로 하면서 불안을 좀 낮춰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약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분들은 약의 성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금 많이 있긴 했거든요. 항우울제, 항불안제 같은 게 이제 중독성이 있다. 실제로 약에 중독성이 있는지 또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이제 완치되는 사례들이 많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SSRI라고 표현되는 항우울제는 의학적인 카테고리에서 그 중독성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항불안제, 그러니까 벤조다제핀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단과 내성에는 의존성이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금단과 내성이란 게 제가 사실 약을 뭐 10년 동안 드시는 분도 있고 몇 달 먹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보는데 이건 약간 체질적인 차이긴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말수를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잔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물질 대사 능력, 뭐 사이토크롬 P450라고 말하는 거나 뭐 간 대사 능력 이런 게 사람마다 달라서 그 차이에서 금단과 내성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증상 자체보다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10년 써도 뭐 수면제 하나를 먹어도 10년 동안 먹는 분도 있고 뭐 약이 안 느는 분들이 많고 내성이 잘 생기는 유형의 분들은 약을 처음부터 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제 환자 중에 약을 이렇게 한 움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제가 드리면서 환자분 약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을 안 먹으면 그 증상이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체질적, 그러니까 그분이 증상이 심해서가 아니에요. 심해서야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약을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마취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수술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의사의 역할이 그런 거를 적정한 용량을 유지하면서 증상을 제어하는 그 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막 오남용하지 않는 한은 증상 또 좋아지고 그러면 약 줄여서 끊는 방식 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나쁘게 보는 거는 의사라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증상을 안고 해결하지 못하고 기능 장애 오고 사회생활 못하고 불안한데 그걸 방치하거나 그 병 상태에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병이 문제지 약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약은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검토돼서 나오는 거고 그 1상, 2상, 3상, 4상 시험 통해서 하는 비용이나 그런 게 수백억 내지 수천억 드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도 이만큼 써 있어요. 부작용이 뭐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 부작용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1000분의 1, 1000분의 1도 써 있어서 부작용이 많은 거지 그렇죠. 대부분 부작용은 감당 가능하니까 약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병을 방치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약에 대한 부분들이 내 상태를 나중에 더 안 좋게 하는 또 불안을 물고 오는 경우도 좀 많이 네, 그 좋은 질문인데 강박적인 부분이 있고 불안증가 심한 분들은 진료 시간 대부분을 약에 대한 설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10번 동안 매주 와도 10번을 설명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10번 때쯤에는 환자분 이제 그만합시다니까 그분도 웃으시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계속 하세요. 그렇게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들어야지 그게 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하죠. 근데 그게 이제 강박증이 좀 켜끼고 불안이 심하면 건강염려증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예. 약 없이 완치가 좀 될까요? 감기도 약 안 먹고도 낫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폐렴균이나 뭐 바이러스균이 심하면 먹어야 낫는 거고. 그렇죠. 즉 경증이나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고도 나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증이나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약의 도움으로 받아야지 더 빨리 낫거나 더 수월하게 낫긴 하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약 없이도 나을 수는 있죠. 그 말을 제가 부정할 수 없는데 그 경증이라던가 자신의 기질이나 환경이 그냥 나아질 만한 상황이니까. 네. 네. 이게 완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저게 완치가 될까라는 저는 이제 불안이 있긴 하거든요. 저 친구가 완치가 될까? 저렇게 됐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이 있는데 이게 네. 실제로 완치가 되는 뭐 평균 기간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약을 먹고 했을 때 이 정도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완치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대인관계적 기능에 파괴된 정도가 병의 심각도고 네네. 그것이 개선되면은 치료 혹은 완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잘 살다가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오면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진 게 왔다고 해서 완치가 아닌 건 아니에요. 기능이 회복되고 잘 지내는 시간이 몇 달이든 몇 년 되면 일단 치료적 그러니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감기도 작년에 걸렸던 감기가 오래 걸린다고 그게 재발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다른 유형의 어떤 것이 올 수도 있긴 하니까. 근데 네. 계속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좀 기질적으로나 그런 게 좀 취약한 경우는 좀 재발률이 좀 더 높긴 하니까 그런 것에서 제가 또 강조한 인사이트, 내가 불안을 느끼지만 이건 그렇게 또 불안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믿음을 자신한테 자꾸 주는 것이 그 완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길이죠. 즉 불안을 안 느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꼭 저도 말씀드렸는데 불안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불안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거나 자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를 그건 병으로 보는 거고 그것을 회복하는 게 치료인 거죠. 즉 불안 자체를 불안하기보다는 불안할 수 있는 요소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가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완치라면 완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원장님께서 완치되셨으니까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우울증도 불안증도 우리 이제 안 오셔도 될 거예요. 약을 이제 줄이는 과정을 하고 약을 이제 10알 먹다가 뭐 많이 필요 9알, 8알 이게 줄여서 한 알까지 줄이고 이제 반알 드셔 보세요. 이틀 한 번씩 드세요. 이렇게 잘 따르는 분들은 그걸 다 따르고 이제 반알 먹고도 3일 먹어도 이제 일주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약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치료를 완전히 종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저도 기쁘고 환자도 기쁘긴 하죠. 그러다 몇 년 있다 다시 오시긴 하는데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의논하면 그 치료 기간이 짧아요. 그걸 제대로 교육받고 인식하고 약의 활용을 잘 이해한 분들은 공황이 심하게 왔다가 좀 치료하다가 나선 다음에 진짜 몇 년 있다 다시 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면 더 치료가 짧게 잘 끝납니다. 확실히 운동으로 이제 불안한 감정들을 해소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주의 마이클 펠프스 선수를 보면 네. 운동량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운동이 정신과적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좀 의문이 생깁니다라는 이제 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정신 건강에 속하는 질환들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자율신경의 긴장이나 신체화된 증상에 느끼는 어떤 불안장애 쪽은 체력이 강화되면은 확실히 좀 증상의 어떤 것도 덜하게 좀 괜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잠깐 우울장애 쪽으로 약간 언급이 돼서 우울증은 체력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근육질인 남성들도 병원에 많이 오고 운동을 평생 하는 이런 분들도 당연히 우울증을 올 수 있어서 계속 강조하는 바 체력이 좋고 운동을 하는 것은 할 수만 있고 하면 좋은 건데요.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로 보이지는 않아요. 유튜브에 이제 불안장애 관련 영상들 댓글들을 좀 보면 뭐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뭐 나도 그런 적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도 좀 많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안장애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GAD-7이라고 7문항으로 된 게 있어요. 이거 자체가 범불안장애 진단 기준에 속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0점부터 3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 점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불안이 심한지를 볼 수 있죠. 0점부터 4점까지면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거고 5점에서 9점이면 경미한 불안, 관찰이 필요하고 10점에서 14점이면 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 상담이 권장되는 상태고 15점 이상이면 좀 심한 불안이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자가 진단이 있고 병원에 오면 이런 관련된 문항들을 훨씬 더 많이 풀게 하고 검사지를 줘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불안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도 몇 번 강조드렸는데 누구나 느끼고 느껴야만 하는 중대한 어떤 감정이고 시스템이고 어떤 방어책이고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지 살아가는데 위험 요소를 피할 수도 있고 더 나은 길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로 안 됐던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불안장애라는 게 올 수도 있죠. 말 그대로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 이런 분들이 자책감을 느껴요. 이게 질환과 아닌 것의 차이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는 거고 너 불안할 일 아니야 라고 해도 나는 불안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옆에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좀 우울해하거나 이렇게 지쳐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몸이 아픈 거가 다를 바 없이 마음이 많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줘야 되는 거죠. 불안이 심해지면 약간 강박이나 어떤 경우는 약간 관계사고나 약간 망상처럼 느껴지는 말들도 하게 돼요. 진짜 뭐 나 비행기 떨어질 거 않다 이러면 뭔 떨어져 이렇게 하지만 넌 그렇게 두렵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고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너무 알규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면은 힘들다는데 힘들구나 하면 되는 거를 안 힘들게 하려고 도와주는 취지로 약간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던가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꼭 그러진 않아도 되고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좀 같은 편이 돼주는 게 중요하긴 해요. 같은 편?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힘든 게 네가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 힘이 돼주는 것, 서포트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